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베이직 피직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베이직 피직스 강의를 맡은 물리 전문가 백광훈이라고 합니다. 이 강의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면 미국 중학교 물리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게 되면 미국 중학교 교육과정 물리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를 바탕으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배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미국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미국 교육과정은 우선 중학교 때는 물리, 화학, 생물 같은 걸 통합해서 한꺼번에 Integrated Science 혹은 Basic Science라는 과목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Regular Honors, Regular Physics, Honors Physics, 그 다음에 AP Physics 약간 이런 식으로 과목을 세분화해서 배우게 되는데, 요 내용들을 잘 이렇게 공부를 해보다 보면 토픽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루는 내용들을 거의 다 비슷하게 배우는데, 대신에 뭐가 달라지냐? 수학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개념이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속도 같은 걸 예를 들면은 인테그레이트 사이언스에서 속도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처음 배우고, 그 다음에 뭘 배우냐? 그 다음에 학년이 더 올라가면 얘가 이제 2차원에서 차원이 두 개일 때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배우고, 그 다음에 또 학년이 더 올라가면은 3차원에서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이제 하려면 계산이 더 복잡한 수학이 필요하게 되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심화가 되는 거라서 사실 다루는 토픽 자체는 거의 유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수준의 물리 내용을 미리 잘 배워두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이 개념을 바탕으로 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교육과정을 배워놓으면 고등학교에 가서도 물리를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누구를 위한 강의냐? 누구를 위한 강의냐라고 물어보시면 이 강의는 첫 번째, 미국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이고, 미국 유학뿐만 아니라 국제학교에 가려고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미국 중학교 물리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충실하게 담았고,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영어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영어로 물리 용어를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도 제가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하지만 용어들은 다 물리 용어들을 쓸 거고, 교재도 다 영어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영어 수업을 미리 이제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괜찮은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미 유학을 가 있는데 8학년부터 이제 물리를 배워야 되거나, 아니면은 이미 물리를 배웠는데 뭐 9학년 가서 또 물리를 배워야 되는데 이미 배운 내용이 좀 부족하거나, 그런 학생들이 이제 예습이나 복습을 하기 위해 물리 교재를 찾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 수업을 들으면 중학교 물리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 하나로 예습을 하거나 복습을 하거나 그런 걸 이제 통째로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분류의 학생들에게 이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왜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다른 물리 강의들도 많을 건데 이 강의가 왜 좋길래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미국 교육과정에 대해서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제가 내용을 담아 놓았기 때문에 강의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메카닉스만 다룬다든가 약간 이렇게 partially 다루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조금씩 빠져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미국 교육과정을 다 분석을 해서 거기 있는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 놓았기 때문에 이 강의 하나로 교육과정 전체를 커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리를 공부하다 보면 이게 문제를 좀 풀다가 막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문제가 개념은 알겠는데 문제를 쓰려고 하면 뭔가 좀 수학도 어렵고 해서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위해서 제가 한 150문제 이상의 문제들을 준비해 가지고 강의 안에 담아서 충분한 양의 리뷰 문제들로 좀 실전 시험 같은 거에 좀 대비할 수 있게 문제를 구성해 놨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면은 좀 시험에도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제가 그냥 개념만 던져주고 요거 그냥 곱해서 하면 답 나오니까 계산해봐, 이렇게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개념이 처음 나오면 이 개념이
어째서 나왔고 왜 나왔고 이 개념이 그래서 어디에 쓰이고 실생활에서는 이걸 어디에 볼 수 있고 약간 요런 예시들을 섞어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역사적으로 왜 나왔고 뭐 이게 어디에 쓰이고 이걸 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고 요런 얘기들을 곁들여서 조금 강의를 재미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어들은 모두 영어를 쓰기 때문에 한국인 학생들이 한국말로 이렇게 듣더라도 영어 강의에 대비하는 데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디자인할 때 어떻게 했는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미국 교육과정에 대해서 전부 다 분석을 해서 교육과정에서 뭘 다루는지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해가지고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미국 교과서, 대표적인 교과서들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키 컨셉으로 다루는 내용들을 이제 안에 빠짐없이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뉴욕 교육청에 가보시면은 그레이드 A 사이언스 테스트를 올려놓는데 그걸 한 10개년 정도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150문항의 프랙티스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걸 베이스로 리뷰 퀘스천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실전에도 이 강의를 들으면은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강의 특징은 첫 번째로 이게 중학생 물리 대상이다 보니까 굉장히 개념 위주로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키 terms와 컨셉들을 많이 충분히 담았고, 이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왜 배우는지, 도대체 어디에 써먹는지,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그런 스토리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리적인 개념들을 다 배울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였고, 물리를 배우다 보면 제일 많은 학생들이 수학이 어려워서 물리가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 강의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 강의에서는 사칙연산만 주로 다뤄서 개념들을 설명할 거기 때문에 수학이 너무 많이 어려워서 이해를 하기 힘들다,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칙연산을 벗어나는 거는 중간중간 문제를 풀 때 피타고리안 시어럼이나 트라이고노메트리,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나 삼각비 같은 거, 사인, 코사인 이런 거를 쓸 때가 있기는 한데, 얘네는 문제들에서 계산을 할 때만 가끔 쓰는 거고 개념 이해할 때는 전혀 이제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념 이해할 때는 사칙연산만 알아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다. 피타고라스 정리나 삼각비 같은 거는 문제 풀 때 제가 또 값도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풀이도 같이 해드릴 거고, 그래서 문제 풀 때만 조금 쓰면 돼서 크게 깊은 수학은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한국말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 대신에 영어 용어들을 쓸 거기 때문에 영어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차근차근 배워나갈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뭐 영어 수업을 들어야 된다, 국제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들어야 된다,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좋은 준비 강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울 건지 한번 쭉 살펴볼게요. 전체 강의의 목차라고 해야 될까요? 개요 같은 걸 한번 볼 건데, 첫 번째는 크게 키네틱스라는 묶음을 하나 배울 거예요. 키네틱스라는 게 뭘 포함하냐면은 첫 번째 displacement, velocity, acceleration 이런 이동하고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 배울 거고, 뉴턴스 러, 뉴턴 아저씨의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 아저씨가 뭘 했는지, 뭘 했길래 그렇게 유명한 건지 배울 거고, gravitational motion, 중력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 중력하에서의 운동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 momentum, energy, power 이런 개념들도 다 한 번씩 체크를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할 게 temperature, heat 이런 이제 온도, 열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배우고, electricity, magnetism, circuit 이런 전기, 자기에 대한 내용들도 배울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wave랑 light라는 파동, 빛, 흡수, 반사, 굴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배울 거라서 이 내용들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 중학교 교육과정에 빠지는 내용 없이 다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에서 고등학교를 간다고 해서 또 새로 막 엄청 다른 내용을 배우고 그러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APPhysics를 예로 들어보면은 APPhysics에서 APPhysics 1이 키네틱스, 메카닉스 이런 걸 다루는데 그게 다 요 내용들이 심하거든요. Displacement, Velocity, Acceleration, Newton's Law 이런 내용들이 심하기 때문에 요 내용들이 그대로 AP Physics 1 그리고 APC, Physics C의 메카닉스 파트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Temperature, Heat, Electricity, Magnetism, Circuit, Wave, Light 요 부분들이 AP Physics 2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바로 또 다이렉트하게 AP Physics 2로 연결이 되고, Electricity, Magnetism 같은 경우는 AP Physics C의
electricity and magnetism 파트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배우게 되면 중학교 내용을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내용까지 대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구조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매 강의마다 강의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갈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왜 배우는지에 대한 동기를 먼저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뭐 컨셉이랑 어떤 게 먼저일지는 조금 강의마다 다를 수 있는데 요 개념을 먼저 제시해주고 이게 왜 필요한지를 얘기할 수도 있고, 뭔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개념이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게 왜 발생을 했고 이게 어떤 필요가 있고 이게 어디에 쓰이고 하는 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example problems, 실생활의 예시들을 들어서 문제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날 강의를 요약하고 강의를 마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강의를 시작할 때 제가 리뷰를 한 번씩 할 거예요. 리뷰를 이전 강의의 컨셉과 example problem 같은 것들을 다 리뷰를 한번 해서 간단하게 한 2분에서 3분 정도 리뷰를 해서 지난 시간의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하고, 그 다음 강의를 또 이어서 모티베이션을 진행할 수도 있겠죠. 뭐 지난 시간에 이런 걸 배웠는데 여기에서 뭔가 더 필요해서 이번 시간에 이런 걸 배우게 됐다.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듣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서머리랑 리뷰 파트가 있는데, 이때 강의의 맨 끝과 강의의 맨 처음 시작 부분에서 제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딱 멈춰놓고 아니면 화면까지 딱 끄시고 옆에 종이 같은 걸 놔두고 이렇게 적어봐요. 서머리 할 때 오늘 들었던 강의 내용을 쭉 한번 적어봐요. 그러면은 내가 뭘 빠뜨렸고 내가 뭔가 기억이 안 나고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다 정리를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다시 재생을 해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랑 여러분이 적은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틀린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잘못 이해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만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강의를 듣기 전에 다시 리뷰를 할 때 또 잠깐 멈춰놓고 키워드들을 제가 띄워 놓을 거거든요. 그 키워드들을 보고 지난 시간에 이런 거 했지 저런 거 했지, 이거는 진짜 오해하기 쉽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할 거지, 이렇게 적어보고 또 제가 얘기하는 거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복습을 2번 하는 거죠, 총.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오개념 없이 잘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강의를 한 28강 정도 강의를 해서 전체 범위를 다룬 다음에 마지막에 8강 정도를 practice problem을 150문제 정도 풀어보면서 이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요걸 이제 비슷한 내용들끼리 묶어서 8강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걸 풀어보면서 우리가 또 오개념은 없는지,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계산 연습도 조금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모티베이션을 먼저 강의에서 드릴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전체 강의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 강의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물리를 왜 배워야 되는지, 도대체 왜 배워야 되는지 또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냥 학교에서 시키니까 하는 사람들도 많고 점수 따야 되니까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 물리란 게 되게 재미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은, 물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물리는 모델을 만들어서 우주를 다스리는 어떤 근본적인 법칙들을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게 물리예요. 이게 말이 너무 거창하고 어렵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듣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어릴 때 한 4살이나 7살쯤 됐을 때 엄마랑 아빠한테 끝도 없이 왜 하고 물어보는 그런 나이대가 있어요. 그런 나이대가 있는데, 그때 엄마나 아빠가 이제 끝에 가서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그 과목이 바로 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끝에 가서 도달하는 가장 마지막에 깊은 질문,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물리거든요. 그래서 물리를 배우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아이가 또 이제 한 4살이나 7살쯤 돼가지고 왜 할 때 되게 멋있게 대답을 해줄 수 있다. 왜냐하면 물리를 배우면 요 근본적인 법칙들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곳까지 우리가 자연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럼 설명하는 것만으로 그치느냐? 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연을 계산하고 예측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비행기를 날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로켓을 날린다든가 뭐 일기예보를 한다든가 이런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분야들은 전부 다 물리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자연을 모델화해서 계산을 해서 그 바탕으로 이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게 물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는 생각보다 우리 일상생활에 되게 친숙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를 하는 학생들 중에서 나는 화학 할 거니까, 나는 생물 할 거니까 물리 안 해도 돼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나는 수학 싫어서 그냥 화학이랑 생물만 할래,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친구들도 물리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학이나 생물도 결국 왜를 물어보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걸 점점 깊이 하다 보면은 결국 물리에 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도 뭐 대학교 가면 물리화학, 양자화학 이런 것들 배우고, 생물 같은 경우도 뭐 우리 뭐 신경계의 뉴런 속의 전위 약간 요런 내용들 해가지고 물리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케미스트랑 바이올로지 하는 친구들도 물리를 피해갈 수가 없고, 오히려 사실 지금 중학교 때부터 물리 개념을 탄탄하게 다져 놓으면 나중에 가서 이제 황당해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난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탄탄하게 준비를 해놓으면 오히려 생물이나 화학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제일 피부로 와닿는 장점인데요. 물리를 공부하면, 물리 공부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 똑똑하게 봐요. 제가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저 물리 전공했습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다 오 약간 이러거든요. 그래서 조금 똑똑해 보일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부수적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물리는 되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과목이고, 그래서 되게 실생활에도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다른 과학 과목을 하더라도 우리가 물리를 결국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알면 되게 좋다. 되게 일상생활이 재밌어져요. 일상생활이 다 물리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베이직 피직스에 대한 강의 소개를 해드렸고, 저희는 이제 그럼 다음 시간에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광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베이직 피직스의 백광훈입니다. 자, 오늘은 챕터 3 스피드 벨로시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스피드 벨로시티 들어본 내용이죠. 들어본 개념이죠. 뭐 둘 다 어떤 빠르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근데 스피드랑 벨로시티는 또 뭔가 달라요. 물리에서는 또 얘네가 무슨 개념들인지,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전체적으로 한번 쭉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우리가 또 복습 한번 해야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컨셉트 벡터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얘기하죠. 3강인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컨셉트 벡터에 대해서 했죠. 벡터라는 거는 매그니튜드와 다이렉션을 모두 가지고 있는 퀀티티를 얘기한다. 이 벡터가 이제 칼큘레이션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에딩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에딩을 어떻게 한다? 서로 같은 방향, same direction이면은 크기만 더해주면 되고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opposite direction이면 둘의 크기 차이를 계산해서, 뺄셈으로 크기 차이를 계산해서 이제 크기를 계산하고 방향은 둘 중에 더 큰 애를 따라간다. 그런 얘기들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서로 방향이 다른 뭐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은 어떻게 더 한다? 얘를 평행이동을 쭉 시켜가서 벡터 체인을 만든 다음에 시작에서 끝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벡터를 새로 그려주면 된다. 이렇게 에딩 벡터를 했고, 이렇게 덧셈을 한 벡터를 다시 분해를 할 수가 있느냐? 할 수 있다. 축을 주면은, X축이랑 Y축을 주면은 요 벡터를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나누어 줄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벡터 컴포넌트라고 한다. 요 벡터들을, 컴포넌트는 보통 X축이랑 Y축이 수직이니까 수직인 축을 주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인, 코사인으로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 크기를 구할 수가 있고,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벡터 서로 다른 방향을 가진 벡터의 합성은 얘가 직각이면은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리안스 영어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벡터 컴포넌트에서 했죠. 그 다음에 매니 벡터는 벡터가 여러 개 있으면은 전부 다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맨 처음 시작 벡터의 시작부터 맨 끝 벡터의 끝부분으로 이렇게 이어주면은 그게 매니 벡터를 한꺼번에 덧셈하는 게 된다.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
했던 걸 복습을 했고, 이번 시간에는 definition of speed, 스피드의 정의에 대해서 해볼 거고, definition of velocity, velocity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다른지, 각각의 정의가 뭔지를 배운 다음에 얘네들의 차이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instant velocity라는 게 뭔지, 그리고 average velocity라는 게 뭔지, 얘네 둘이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시작을 해보면 스피드라는 게 뭐냐? 스피드라는 거는 definition을 적어보면 distance difference during unit time,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distance, 총 이동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distance는 뭐였죠? 총 이동 거리, 무슨 양? 스칼라형이었죠. 그래서 스피드도 distance라는 스칼라형을 time이라는 스칼라형으로 나누어 준 거니까 스피드도 스칼라 퀀티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호로 쓰면은 우리가 V라고 쓰고 델타 디스턴스, 델타라는 거는 그리스 문자의 네 번째 문자, 영어에선 D에 해당하는 거고, 요거 대문자거든요. 요 델타라는 거를 델타라고 읽는데 얘를 물리에서 뭘로 쓰느냐? 변화량이라는 의미로 써요. 그래서 델타가 적혀 있으면은 델타라는 게 final 뭔가에서 이니셜 뭔가를 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량이라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델타 디스턴스 하면 디스턴스의 변화량을 델타 타임의 변화량으로 나눠준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m 움직였다. 3초 동안, 아니 5초 동안. 그러면은 20m/s가 되게 되는 거죠. 이건 이런 느낌. 그래서 이걸 약자로 쓰면은 우리가 맨날 디스턴스 타임 요거 쓰고 있기 너무 손 아프잖아요. 너무 길고. 그러니까 약자로 쓸 수가 있는데 이제 D를 따와서 델타 D라고 쓰고 T를 따와서 델타 T라고 쓴다. 그래서 V는 델타 D 오버 델타 T. 요 D는 distance, 스칼라양. 그 다음에 T는 time, 시간 스칼라양.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스피드를 계산하는 공식이 정의에 따른 공식이 되는 거고, 얘의 단위는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계산을 했는데 미터 per second가 되죠. 왜 미터 per second지? 미터, 디스턴스의 단위가 미터고 시간의 단위가 세컨드라서 얘네 둘을 나눠주면 미터 per second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단위만 봐가지고도 공식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또 이런 경우에서도 좀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풀 때 공식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단위를 열심히 뚫어져서 찾아보면 공식이 기억이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위는 미터 per second를 쓴다. 스피드는 스칼라 퀀티티, 디스턴스를 타임으로 나눠준 거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고, 그러면 벨로시티는 뭐겠어요? 벨로시티는 생각을 해보면 여기 나올 만한 게 하나가 있죠. 뭐다? displacement difference를 계산을 한 거다. during unit time 동안. 그러니까 스피드는 distance라는 총 이동 거리라는 스칼라 퀀티티에 대한 빠르기를 나타내는 양이고, velocity라는 거는 displacement, 벡터 퀀티티를 이제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 퀀티티를 스칼라로 나눠줬으니까 velocity는 벡터 퀀티티가 되는 거고, 얘를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은 벡터 퀀티티는 여기 화살표 보이나요? V 위에 화살표를 올려가지고 얘가 벡터라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걸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기호 위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으면 얘는 무조건 벡터예요. 무조건 벡터예요. 만약에 화살표가 없으면 벡터가 아닐 확률이 높은데, 화살표를 깜빡하고 안 그렸을 수도 있고 스칼라일 수도 있고 약간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벡터를 매번 쓰는 게 직접 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빠뜨리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그려져 있으면 확실히 벡터고, 없으면은 맥락에 따라서 이게 스칼라인지 벡터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할 때 스피드라고 얘기하면은 스칼라인 거고, 벨로시티라고 얘기하면 벡터인 거고, 뭐 그렇게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맨 처음 소개를 해줄 때는 항상 이렇게 이게 벡터인지 아닌지 표시를 해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가 있으면 무조건 벡터다. 그럼 얘는 뭐다? 델타 디스플레이스먼트, 디스플레이스먼트의 변화량을 타임의 변화량으로 나누어 준 거다. 그래서 얘를 기호로 약자로 쓰면은 델타 D, 디스플레이스먼트로 D인데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벡터 퀀티티니까 위에 화살표가 붙어 있죠. 그 다음에 타임 델타 T, 델타 D 오버 델타 T 이렇게 해주면은 앞에 거랑 비슷한데
화살표가 붙어 있다는 것만 다르죠.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하게 빠르기를 나타내는 그 개념인데 velocity는 벡터 퀀티티다. 유닛도 똑같이 미터 per second을 쓴다.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미터고 타임이 세컨드니까. 이렇게 하면은 스피드와 velocity 차이를 알 수가 있었어요. 예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예시 문제. 자, 우리가 0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3m, 오른쪽으로 3m, 밑으로 3m로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distance는 total moving length니까 위로 3, 오른쪽으로 3, 아래로 3 했으니까 9m가 되는 거고,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원래 이니셜 포인트에서부터 벡터를 다 합하면은 시작에서 끝까지 이으면 되죠. 이으면 이 주황 색깔 선이 되죠. 이게 오른쪽으로 3m.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는 플러스 3m. 그러면 우리가 스피드랑 벨로시티를 계산할 수 있겠죠. 왜? 여기 토탈 타임이 3초가 걸렸다고 적혀 있으니까. 그럼 스피드는 디스턴스를 토탈 타임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은 9m 나누기 3m, 3cm, 3세컨드, 3세컨드를 하면은 3m per second가 되고,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벨로시티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토탈 타임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은 3m를 3세컨드, 3초로 나눠주면은 플러스 1m per second이 된다. 그래서 이런 걸 볼 수 있듯이 스피드랑 벨로시티는 둘 다 빠르기를 나타내는 개념이지만 서로 다르게 우리가 사용을 한다, 물리에서는. 오케이? 그리고 이 벨로시티는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빠르게 달리다가 느리게 달릴 수도 있고, 느리게 달리다가 빠르게 달릴 수도 있고, 그대로 천천히 똑같은 속도로 계속 달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벨로시티는 잘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벨로시티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컨스탄트 벨로시티 모션이라고 해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1초일 때 속도, 2초일 때 속도, 3초일 때 속도 다 똑같죠. 이러면 우리가 이걸 컨스탄트 벨로시티 모션이라고 하고, 만약에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점점 속도가 증가하거나 시간에 따라서 점점 속도가 감소하거나 이렇게 속도가 변하면 우리가 acceleration이라고 해요. acceleration motion이라고 해요. 요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속도가 변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건 constant velocity motion이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acceleration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달릴 때 속도가 계속 변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속도가 쭉 계속 변하고 있는데 처음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베이직 피직스의 백광훈입니다. 오늘 할 내용 챕터 7 뉴턴's Law of Motion. 자, 이제 속도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뉴턴 아저씨가 얘기하는 재미있는 모션의 law, 모션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 거예요. 자, 우리는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 복습을 먼저 해보면 어떻게 밸런스 타임 그래프를 그리는지를 먼저 했죠. 시간축, 속도축을 하고 각 시간마다 속도, 위치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어주면 밸런스 타임 그래프가 된다. 이때 토탈 무빙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려면은 넓이를 구해주면 된다. 아니면은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이게 액셀레이션과 벨로시티가 서로 어퍼짓 디렉션을 가지고 있으면은 밸런스 타임 그래프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게 좀 복잡하다. 그래서 이퀘이션을 이용하는 게 좀 더 쉬울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오늘 할 내용은 힘이 뭔지, force 들어봤죠? force 들어봤는데 이게 힘이 뭔지 설명하라고 하면은 뭔가 좀 힘 나는 거? 약간 이 얘기를 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힘이 뭔지 정의를 정확하게 보고 그 다음에 뉴턴 아저씨가 얘기를 한 1, 2, 3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로 시작하는 챕터의 시작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물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고전역학, 물리를 이제 크게 4대 역학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전자기학, 고전역학, 전자기학, 열역학, 양자역학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뭐 유체역학을 포함할 때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역학들이 있는데 역학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우리가 가장 문제를 많이 풀고 하는 게 고전역학,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고전역학인데 그 고전역학은 전부 다 뉴턴 아저씨 손바닥 위에 있어요. 전부 다 뉴턴 아저씨의 이 1, 2, 3법칙에 의해서 설명을 다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고 또 제가 쉽게 설명을 해줄 거지만 그리고 되게 직관적인 내용이거든요, 사실.
1법칙, 2법칙, 3법칙이 되게 직관적인 내용이라서 좀 쉬울 수 있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들어야 이 5위 강의를 들을 때 좀 수월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죠. What is force? force가 뭐냐? 물리에서 force라는 거는 change the motion of an object.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꾸어주는 상호작용, 인터랙션을 force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꿔주는 건 뭐든지 다 force인 거예요. 뭐든지. 근데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이지? 물체의 운동 상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는 거잖아요.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우리가 배웠죠. 그게 뭐죠? 속도잖아요. 속도. 속도가 물체가 어떻게 어디로 움직이고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물체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change the motion이라는 거는 결국 change the velocity를 얘기하는 거예요. change the velocity는 또 뭐죠?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change the velocity는 acceleration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force라는 거는 acceleration이랑 관련이 있어요. 이 부분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force라는 거는 acceleration이랑 관련이 있다. velocity change와 관련이 있다. 자, 다음으로 net force가 뭔지 얘기를 해볼 거예요. net force. net force라는 거는 자, 힘을 전부 다 합친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합력이라고 하거든요. force라는 건 벡터 퀀티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acceleration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acceleration도 벡터 퀀티티니까 force도 벡터 퀀티티인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벡터 퀀티티라서 direction과 magnitude를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덧셈을 할 수가 있어요. 벡터의 덧셈 우리 했던 거 기억나죠? 벡터의 덧셈을 할 수가 있는데 벡터의 덧셈을 한 물체에 작용한 모든 힘들을 다 더해서 맨 마지막에 남은 그 힘이 우리는 net force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 예시가 있죠. 자, 1번, 2번, 3번 힘이 여기에서 작용을 해요. 그러면은 얘네의 합력은 어떻게 구하냐? 일단 1번, 2번 먼저 더할게요. 1번, 2번 2번을 이렇게 평행이동을 쭉 시키면 되죠. 평행이동을 쭉 시켜서 얘네 둘을 더하면은 요 정도 되는 벡터가 나오고 얘랑 F3를 더하면은 지금 opposite direction이죠. 하면은 얘가 더 크니까 요 크기에서 요 크기를 빼면은 한 요만큼 빼면은 이제 요 정도 되는 net force가 나오는 거예요. 벡터의 합 기억이 안 나면은 이제 예전 강의 복습을 하고 오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합성해서 나온 최종 결과물이 net force예요. 자, net force 우리가 왜 했냐? net force가 없는 경우를 상상해 보려고 해요. net force가 없는 경우, net force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자, 다시 force는 change the motion, 오브젝트의 모션을 change하는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net force가 없으면 오브젝트는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겠죠. 모션을 변하지 않으니까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원래 멈춰있던 애는 계속 멈춰있는 거예요. 왜?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으니까. 계속 움직이던 애는 계속 움직이겠지.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으니까. 원래 움직이고 있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움직인다? constant velocity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change the motion, change the velocity가 없잖아요. 지금 힘이 없으니까 change the velocity가 없고 acceleration이 없고 그래서 constant velocity motion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본인의 그 original motion을 유지하려는 게 자연이 굉장히 내추럴한 그 근본적인 성질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inerti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체는 멈춰 있으려고 하는 물체는 계속 멈춰 있고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는데 같은 스피드와 다이렉션으로 움직인다. 왠지 net force가 없을 때 이걸 이제 가장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경우가 우주에서 물건을 던지는 경우예요. 우주에서 물건 가만히 이렇게 송 놔두면 얘가 공중에 둥둥 떠다니죠. 얘를 이렇게 툭 치면 슝 하고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쵸? 그걸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영상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상상하면 조금 쉽고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움직였을 때 멈춰있는 애는 뭐 계속 멈춰있는 거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분필을 쑥 하면 얘는 계속 안 움직이고 여기 멈췄잖아. 선생님 이건 왜 그래요?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찰력이라는 힘이 항상 작용을 하고 있어서 넷포스가 0이 아닌 거죠.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움직일 때는. 그래서 넷포스가 없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프릭션 포스에 의해서 물체의 움직임이 변경이 된다.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경이 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first law는 이제 관성의 법칙, 이너시아의 법칙, 물체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 멈춰있는 애는 멈춰있고 움직이던 애는 constant velocity로 움직인다. 이게 뉴턴의 첫 번째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힘이 없는 경우 했으니까 힘이 있는 경우 해야겠죠? 힘이 있는 경우 우리가 힘을 줘요. 어디다가? 요 m이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물체에다가 힘을 줄 건데 하나는 힘을 크게 주고 하나는 힘을 작게 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지? 힘을 크게 주는 애는 이까지 밀려나갔고 힘을 작게 주는 애는 여기까지밖에 안 왔어요. 오, 당연하죠. 힘을 작게 줬으니까. 힘을 작게 주면은 물체의 움직임을 변화시키는 정도가 작은 거니까 밀려나는 게 적죠. 그래서 이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거는 물체의 가속도를 변화시킨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과 가속도는 비례한다. 이렇게 생긴 모양이 비례한다는 뜻이거든요. 비례한다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우리가 같은 힘을 줄 거예요, 이번엔. 같은 힘을 주는데 서로 다른 물체에 주는 거야. 둘 중에 얘는 좀 가볍고 얘는 좀 무거워요. 딱 봐도 그래 보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같은 힘을 두 개의 다른 질량에 주면은 자, 얘는 이만큼 밀려나는데 얘는 이만큼밖에 안 밀려나요. 그죠? 뭔가 상상이 잘 되지? 왜 그렇지? 얘는 질량이 크잖아요. 질량이라는 거는 magnitude of inertia, 관성, 원래 상태를 보존하려는 그 성질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크다는 말은 원래 상태에서 잘 안 변하려고 해. 원래 상태에서 잘 안 변하려고 하니까 이제 같은 힘이 주어졌을 때 덜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larger mass를 가지고 있는 애는 hard to move, 움직이기 힘들고, 그 다음에 작은 mass를 가지고 있는 애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베이직 피직스의 백광훈입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챕터 16 모멘텀, 이제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죠. 네, 오늘부터는 약간 챕터마다 새로운 개념을 하나씩 배운다는 느낌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뭐 힘,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만 계속 똑같은 것만 본 느낌이 좀 없잖아 있긴 한데, 오늘부터는 좀 새로운 개념들을 매 강의마다 소개해주면서 이런 물리 개념이 있다, 이 물리 개념은 뭐 이래서 필요하다,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고안된 개념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앞으로 매 챕터마다 할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난 강의 내용을 다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가끔씩 이제 지난 강의 내용은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지난 강의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오늘부터는 그래도 좀 약간 리프레시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 전에 복습해야겠죠.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건 터미널 벨로시티 example 중에 하나인 파라슈트를 펼치는 스카이다이버의 모션에 대해서 했어요. 스카이다이버의 모션이 처음에는 속도가 쭉 증가하다가 일정한 터미널 벨로시티에 도달을 했다. 그러다가 파라슈트를 펼치는 순간 속도가 훅 떨어지고, 그러다가 힘들이 평형을 이루어 가면서 이제 점점 속도가 새로운 종단 속도로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이 속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파라슈트를 펼친 스카이다이버는 안전하게 땅에 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구간을 4개로 나누어서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구간, 터미널 벨로시티 도달한 구간, 그 다음에 파라슈트를 펼쳤을 때 속도가 훅 떨어지는 구간, 그리고 새로운 종단 속도에 도달한 구간, 이렇게 4구간으로 나누어서 각 구간에 작용하는 힘과 합력과 가속도와 그리고 다시 속도, 그리고 다시 힘, 합력,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렸죠. 이 부분이 잘 기억이 나지 않거나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지난 강의 다시 들으면서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멘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새로 할 거고, 한국말로 운동량이라고 하거든요. 처음 들어볼 거예요 아마.
물리에서만 쓰는 약간 그런 용어거든요. 그리고 모멘텀 컨저베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약간 마음가짐을 좀 가볍게 하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 걸 싹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조금 있잖아요. 같은 걸 계속 심화해서 하다 보면. 자, 그래서 모멘텀이 뭔데? 모멘텀은 간단합니다. 질량이랑 속도를 곱한 값이에요. 끝. 이게 운동량이에요. 이게 모멘텀이고, 속도랑 질량을 곱했으니까 얘는 스칼라겠어요? 벡터겠어요? 벡터죠. 속도가 벡터니까. 그래서 모멘텀도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량이다. 요걸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kg짜리 공이 있는데 얘가 10m/s로 움직인대요. 그러면 이 모멘텀은 얼마냐? 어떻게 구하죠? P는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 얼마? 10kg. 속도는 10kg. 곱하면 100. 끝. 100인데 단위를 알아야겠죠. 단위는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 미터/s. 요걸 그냥 곱해준 게 운동량의 단위예요. 선생님, 얘는 뭔가 다른 거 없나요? 얘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킬로그램 타임스 미터/s로 써요.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거 보면. 자,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뉴턴이 뭐였죠? 뉴턴 단위. 뉴턴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s 스퀘어였어요. 왜 이렇죠? 힘이라는 거는 질량과 가속도를 곱한 거기 때문에 가속도의 단위가 미터/s 스퀘어였죠. 근데 그래서 요거는 줄여서 뉴턴이라고 부르죠. 근데 얘는 세컨드 스퀘어가 없어요. 그래서 요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뭐 여기에 세컨을 곱해주면 얘가 없어지니까 이게 이거랑 똑같아지겠죠?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썩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거는 질량 곱하기 속도이고 얘의 단위는 킬로그램 타임스 미터/s 이다. 그리고 벡터 퀀티티라서 속도가 아니라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모멘텀 컨저베이션이라는 게 뭔데? 자, 그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우리가 모멘텀이라는 거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배우는 굉장히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해요. 자, 모멘텀이라는 게 보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멘텀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배우는 거예요. 보존이 뭔데? 보존이라는 거는 이게 뭔가 없어지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소리죠. 어떤 경우에 유지가 되느냐? 충돌 전후에 모멘텀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엑스트라 포스가 없을 때. 그러니까 충돌하기 전의 어떤 모멘텀과 충돌하고 난 후의 모멘텀을 계산을 하면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한데? 자, 우리가 이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속도를 계산할 때는 힘을 가지고 와가지고 힘에서 가속도를 가지고 와가지고 가속도에서 속도를 가지고 와가지고 계산을 했죠. 그런데 모멘텀을 이용하면은 충돌 후의 속도 아니면은 충돌 후의 속도를 알고 있으면 충돌 전의 속도 아니면 질량 이런 거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좀 쉽게 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근데 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후의 속도 같은 걸 계산을 할 때 모멘텀을 쓰면 되게 쉬워요. 자, 이거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한번 해보면 이해하기 쉽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MA가 10kg인데 얘가 이렇게 슝 30m/s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MB는 20kg인데 V0B는 0m/s. 얘는 정지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정지해 있는 애가 있고 여기에 움직이는 애가 와서 탕 때린 거예요. 탕 때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 이후의 속도와 A의 속도는 0m/s. 얘는 정지했어요. 탕 때리고 얘는 정지했어. 그 다음에 B는 속도가 몰라요. 얘는 어디로 움직이는지 몰라. 생각해보면 이렇게 땅 때렸으면 얘가 이렇게 이쪽으로 움직일 것 같죠?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우리는 모멘텀 컨servation 가지고 계산을 할 거다. 자, total momentum before collision, 충돌 전의 total momentum을 계산을 해보면 ma v0a, 얘가 뭐죠? 충돌 전 a의 모멘텀 10kg 곱하기 0m/s 하면 되는, 30m/s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mb times v0b, 얘는 뭐죠? 충돌 전 b의 모멘텀인 거죠. 그래서 숫자를 대입하면 ma는 10kg, 충돌 전에 속도 30m/s, 그리고 충돌 전에 질량, b의 질량 20kg, 속도 0m/s였죠. 계산하면은 300이에요. 300kg m/s인데 단위는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에 total momentum after collision, 충돌 후의 운동량 합을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하죠? 똑같이 MAVA, 질량 곱하기 속도, MBVB, 질량 곱하기 속도 해서 더해주면 되는데 VA가 지금 0이죠. 충돌 후에 A가 멈췄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B는 20kg의 질량을 가지고 속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쭉 계산하면은 20x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했죠 지금? total momentum before collision과 after collision이 같다고 했어요. 그럼 얘네 두 개를 같다고 놓으면 x는 얼마? 15m/s. 쉽죠?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VA가 똑같이 30m/s로 움직였어요. 10kg짜리가. MB가 20kg인데 얘도 10m/s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대요. 슝 이렇게 움직이다가 탕 부딪힌 거예요. 탕 부딪혔는데 부딪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자, 잘 봐봐요. VA가 화살표 이쪽 방향으로 10m/s. 지금 반대로 튕겨져 나간 거죠. 이렇게 가다가 팡 이렇게 반대로 튕겨져 나간 거죠. 그 다음에 B가 20kg짜리가 속도가 얼마인지 모른다. 이때 이후의 속도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것도 똑같이 모멘텀 컨servation으로 계산을 한다. 충돌 전 토탈 모멘텀 어떻게 되죠? MA, VA, V0A, MB, V0B 둘 다 더해주면 되죠. 계산해서 A의 충돌 전 운동량은 10kg 곱하기 30m/s, B는 20kg 10m/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이직 피직스의 백광훈입니다. 자, 오늘은 챕터 23 에너지 컨저베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좀 개념적인 이야기들이라서 계산 이런 거 없고 개념적인 이야기라서 조금 편하게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쉬운 개념이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개념이긴 하지만 쉬운 개념이고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살펴볼 거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마음으로 들어도 괜찮긴 하다. 그렇다고 졸면은 안 되지만 중요한 내용은 기억을 꼭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What did you learn?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Temperature에 대해서 배웠죠? Temperature는 뭐였다? Temperature는 average kinetic energy다. 그래서 40도의 사우나, 40도의 스픽 사우나가 80도의 건식 사우나보다 더 더울 수 있다. 온도가 꼭 얼마나 더운지를 얘기해주는 척도가 아니다. 온도가 얼마나 더운지를 얘기해주는 척도가 아니고 단순히 average kinetic energy, 키네틱 에너지의 평균값만 얘기해줄 뿐이다. 그래서 물체가 많이 없고 되게 텅 빈 공간의 빠른 입자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온도가 더 높을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추운데. 그리고 heat은 뭐였다? heat은 에너지 트랜스퍼,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용어였다. 그 다음에 heat 에너지는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이게 얼마나 뜨겁다 그런 건 히트 에너지랑 관련이 좀 있고, 히트 에너지는 어떤 물질을 얼마만큼의 양을 얼마만큼의 온도로 이제 변화를 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래서 히트 트랜스퍼는 우리가 세 가지 종류를 배웠죠. 컨덕션, 컨벡션, 라디에이션. 그렇게 세 가지를 배웠고, 이제 한국말로 하면 전도, 대류, 그다음에 복사인데 전도는 이렇게 둘이 붙어 있는 물체 사이에 열이 이동하는 것, 대류는 이제 물질들이 움직이면서 뜨거운 물질은 위로 가고 차가운 물질은 아래로 가는 공기나 물에서, 가스나 리퀴드에서 주로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라디에이션, 복사는 멀리서,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서도 이제 빛 같은 게 이렇게 오면 우리가 따뜻해질 수 있는, 그래서 태양이 지구한테 열을 주는 방법은 라디에이션이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하고 있으면 복습 잘 한 거고, 우리가 오늘 할 건
에너지 종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고, 컨저베이션 에너지를 또 할 거예요. 또 할 건데 지난 시간이랑 조금 달라요. 지난 시간보다 좀 더 큰 범위의 conservation of energy를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에너지 리소스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 겁니다. 자, sort of energy. 에너지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에너지가 뭐 있죠? 메카니컬 에너지, 그 중에서도 키네틱 에너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히트 에너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운드 에너지, electric 에너지, chemical 에너지, light 에너지, nuclear 에너지 이런 것들이 들어본 적 있죠? 다 뭔가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저기 에너지가 있구나 하고 느꼈던 그런 것들이에요. 소리, 전기, 뭐 화학 물질들, 폭탄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되겠죠. Light energy, nuclear energy 발전소에 쓰죠. 그런 것들. 에너지는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heat 에너지를 포함해서 이제 다른 에너지를 다 포함해서 heat 에너지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근데 heat 에너지가 이제 에너지 컨저베이션에 포함이 돼야 되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친구거든요. 히트 에너지를 포함해서 다른 여러 종류의 에너지를 포함해서 우리는 더 광범위한 에너지 컨저베이션 로우를 얘기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메카니컬 에너지 컨저베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바로 지난 시간은 아니고 좀 전에. 메카니컬 에너지 컨저베이션은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 에너지의 합이 보존이 된다. 그게 메카니컬 에너지 컨저베이션이었죠. 언제? 마찰이 없을 때. 마찰이 없을 때 보존이 된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모든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열 에너지도 포함해서 열 에너지도 포함하고 뭐 소리, 빛 이런 거 에너지 싹 다 포함해서 모든 에너지는 create 생기거나 destroyed 파괴될 수 없다. 단지 그것의 형태만 바꿀 뿐이다라는 게 general energy conservation law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카니컬 에너지를 다룰 때 프릭션이 없어야지 컨저브 된다고 했잖아요. 뭐가?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이. 근데 마찰이 있으면 왜 메카니컬 에너지가 컨저브가 안 되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밀면은 얘가 에너지를 잃으면서 여기 바닥이 좀 따끈따끈해져요. 이걸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냐? 이제 마찰 때문에 열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뭔가 종이 같은 게 있고 이거를 막 손으로 비벼요. 그럼 손이 엄청 뜨거워지거든요. 아니면은 우리가 뭐 불을 피울 때 나무에다가 나무 기둥 가지고 이렇게 비비는 거 하죠. 그렇게 하면 여기가 엄청나게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마찰 때문에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메카니컬 에너지. 이렇게 하면은 속도가 생기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운동 에너지가 지금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에서는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KE 플러스 PE 요게 지금 보존이 된다 하고 있는데, 요 KE에서 일정 부분이 히트 에너지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요게 보존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키네틱 에너지가 한 반쯤 없어졌잖아요. 히트 에너지로. 근데 우리가 히트 에너지까지 포함을 하면은 전체 에너지는 보존이 되겠죠. 어디로 가버린, 그러니까 사라지거나 뭐 생기거나 한 게 아니라 형태만 바꾼 거니까. 형태만 바꾼 거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광범위한 제너럴한 에너지 컨저베이션 로이고, 우리가 이 컨셉을 에너지 컨저베이션 로 법칙이라고 부르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굉장히 세상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어떤 물리 법칙을 얘기하고, 이게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 하면 에너지는 create 되거나 destroy 되지 않고 오직 그것의 형태만을 바꿀 뿐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많은 에너지들, mechanical energy, heat energy, sound, electric, chemical, light, nuclear, 이 에너지들이 사실은 원래 지금 사운드 에너지, 제가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게 사실은 그 전에 다른 에너지였을 수도 있고, 사실은 요 일렉트릭 에너지가 건전지에 담겨 있는 요 에너지가 사실 그 전에는 다른 에너지였을 수도 있다, 메카니컬 에너지였을 수도 있고 히트 에너지였을 수도 있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에너지 트랜스폼, 그 대표적인 예가 에너지가 전환되는 대표적인 예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에너지죠.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전기 에너지 가지고 빛도 만들고
열도 만들고 소리도 만들고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인터넷 강의는 빛으로 화면을 띄우고 있고 소리로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것들 다 뭘로 하고 있죠? 전기로 하고 있잖아요. 전기 에너지를 변환을 해서 소리 에너지도 만들고 빛 에너지도 만들고 컴퓨터 만져보면 따끈따끈하죠. 열 에너지도 만들고 이렇게 에너지가 지금 변환이 되어서 다른 에너지로 된 거죠. 열 에너지가 갑자기 생기고 소리 에너지가 갑자기 생기고 빛 에너지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일렉트릭 에너지가 모습을 바꾼 거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일렉트릭 에너지를 모든 곳에서 정말 모든 곳에서 변환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렉트릭 에너지 트랜스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친숙한 개념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일렉트릭 에너지는 어떻게 얻는데 이 일렉트릭 에너지는 또 그냥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했죠. 에너지를 변환을 시킬 거예요. 어디서 변환을 시킨다? 일렉트릭 파워 플랜트에서 변환을 시키는데 이 일렉트릭 파워 플랜트에서 무엇을 이제 원료로 써서 어떤 에너지를 원료로 써서 그 일렉트릭 에너지를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석연료를 쓰는 거, 화석연료, 뉴클리어 에너지를 쓰는 거, 그 다음에 워터, 솔라 에너지, 윈드, 지오서멀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다 이제 에너지 원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나누는 건데 잘 살펴보면 fossil fuels 얘는 태워서 하는 거죠. 그럼 뭐겠어요? 열 에너지. 뉴클리어 에너지 얘도 열로 하는 거거든요. 얘도 heat 에너지. 워터는 물이 여기 고여 있는데 댐을 만들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을 흘려보내면서 전기를 만들거든요. 얘는 뭐예요? 높이, 포텐셜 에너지죠. 포텐셜 에너지를 일렉트릭 에너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라 에너지. 솔라 에너지는 라이트, 빛을 하는 거죠. 윈드는 바람이 속도가 있죠. 얘는 키네틱 에너지예요. 키네틱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거. summer이니까 heat 에너지. 그쵸? 그러니까 다 원래 있던 에너지들이 형태를 바꾸어서 전기가 되고 전기의 상태로 우리한테 와서 다시 이게 또 형태를 바꿔서 빛과 소리와 열이 된다. 요렇게 신기한 게 에너지 변환이고 에너지 보존이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이직 피직스의 백광훈입니다. 자, 오늘은 27챕터 Light, Electromagnetic Wave, Light 둘이 같은 말이죠. 라이트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선생님, 라이트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어요? 했는데 조금 더 라이트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왜냐하면 라이트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우리 주변 생활에서 되게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는지 복습을 해보면은 첫 번째 definition of wave, 웨이브의 정의에 대해서 했죠. 웨이브라는 거는 그냥 파도 이런 게 아니라 주기적인 운동이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웨이브라고 한다. 그래서 주기적인 운동이 있으면 뭔가 주기성, 뭔가 반복이 되는 게 있으면 그게 퍼져나가면 우리가 그걸 다 웨이브라고 한다. 그래서 component of wave, 웨이브의 구성 요소에는 뭐가 있냐. 우리가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릴 수 있었죠. 자, 하나는 시간에 따른 그래프, 하나는 공간에 따른 그래프. 왜냐하면 퍼져나가니까 시간에 따라서 뭔가 이제 반복되는 움직임을 하는 거고 그게 퍼져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렸어요. 자, 첫 번째 시간에 따른 그래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죠? 첫 번째 주기, 뭔가 반복되는 움직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반복되는지, period였죠. 그 다음에 공간에서는 이 반복되는 움직임이 얼마나의 거리를 가지고 반복되는지, 요게 뭐였죠? 파장이었죠. 파장, wavelength. 그 다음에 period를 했으면은 period의 역수가 있죠. period 역수는 우리가 frequency라고 부른다. 스몰 f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amplitude.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요 진동이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게 amplitude였다. 그 다음에 요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뭘 계산을 할 수 있다? 웨이브 스피드를 계산할 수 있다. 웨이브 스피드는 람다 over t. 원래 속도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였잖아요. 파동의 거리에 해당하는 게 파장이고, 그 다음에 시간에 해당하는 게 주기니까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고, 여기에서 t분의 1이 f였으니까 우리가 f람다라고 쓸 수도 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뒤에 한 건 뭐였죠? 웨이브의 예시를 들었죠. 웨이브의 예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메카니컬 웨이브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있다. 메카니컬 웨이브는 대표적인 게 사운드 웨이브고, 뭘 의미한다? 매질이 있어야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웨이브를 얘기하고, 라이트,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특별하다. 뭐가 특별하죠? 얘는 매질이 있어도 지나갈 수 있고 진공 상태도 뚫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진공 상태도. 그렇게 되게 특별한 라이트다. 그리고 사운드 웨이브에서 프리퀀시의 차이는 뭐의 차이다? 음의 높낮이 차이. 앰플리튜드의 차이는 크기의 차이. 라이트는 프리퀀시 차이가 웨이브의 종류, 빛의 종류, 그리고 빛의 색깔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라이트의 그 앰플리튜드는 인텐시티를 얘기한다. 빛이 얼마나 강하냐, 그런 걸 얘기한다. 여기까지 하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복습을 다 했고, 이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으면 지난 시간 되게 열심히 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라이트, 요거 하나만 할 거예요. 라이트.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예시들을 위주로 라이트의 종류에 뭐가 있는지 설명할 거기 때문에 조금 편한 마음으로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라이트가 얼마나 가깝게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챕터거든요. 자, 그래서 electromagnetic wave. Light is an electromagnetic wave. 빛이라는 거는 전자기파를 의미해요. 전자기파는 빛이에요. 둘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라이트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빛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visible light이라고 해요. 과학에서는. visible light은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electromagnetic wave인데, 라이트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평소 일상생활에서 라이트라고 부르는 거는 visible light, 요만큼밖에 안 돼요. 빨주노초, 반환보, 요만큼밖에 안 돼. 즉 이게 전부 다 빛인데.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빛들이 있다. 엑스레이, 울트라바이올렛, 인프라레드, 굉장히 많은 빛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요것만 보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건 뭐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빛이 무슨 빛이 있는지를 한번 쭉 훑어볼 예정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긴 거부터 짧은 것까지 볼 거예요. 뭐가 길죠? 파장이 긴 거부터 파장이 짧은 것까지. 파장이 제일 긴 거 우리가 라디오 웨이브라고 해요. 라디오 웨이브는 파장이 1m 이상이에요. 엄청 크죠? 거의 사람 키만한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가 1m를 주기로 뭔가가 출렁출렁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주파수는 어느 정도 된다? 300MHz보다 작아요. 300MHz보다 보통 작은 요 기준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울 필요가 없고 저도 외우고 있지 않아요. 외울 필요가 없고 어느 정도 된다는 그냥 감각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제 전혀 외울 필요가 없고 그냥 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라디오 웨이브를 어디에 쓰냐? 브로드캐스팅, 방송하는 데 써요. 이름부터가 라디오잖아요. 라디오 주파수는 전부 다 이 라디오 웨이브를 써요. 1m 되는 파장을 가지고 있는 애들. 그래서 이거는 라디오 송신탑이고 우리가 라디오를 듣는 거,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 같은 것도 전부 다 라디오 웨이브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00MHz, 우리가 라디오를 들 때 주파수를 맞추는 거를 잘 보면은 메가헤르츠 단위거든요. 뭐 77.8MHz 뭐 라디오를 틀면은 뭐 어디가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방금 건 그냥 예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송에 쓰이는 이런 긴 주파수를 우리가 라디오 웨이브라고 한다. 그 다음 짧은 거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거든요. 마이크로웨이브는 라디오 웨이브에 포함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요 빛의 분류라는 게 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분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딱 여기까지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요 경계에 있는 부분은. 그래서 여기를 참고만 하라고 한 거예요. 요 파장과 주파수를. 근데 아무튼 마이크로웨이브는 보통 1mm 파장부터 1m 파장까지 요 범위를 가지는 파동을 얘기를 하고, 주파수로 따지면은 300MHz에서 300GHz까지 요 정도의 주파수를 가집니다. 메가랑 기가는 뭔지 알까요? 메가는 10의 6승, 그러니까 0이 6개 붙은 10 그 숫자예요. 10의 6승. 그 다음에 기가는 10의 9승이에요. 이렇게 요 앞에 게 바뀔 때마다 10의 3승씩 곱해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에 쓰냐? 우리가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게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전자레인지에서 많이 쓰죠. 요 안에 나오는 빛이 우리 켜면은 노란빛 보이죠? 그거는 그 마이크로웨이브가 아니에요. 그건 마이크로웨이브가 아니고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비즈블 라이트이고, 그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이크로웨이브가 있어요.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전자레인지 앞에 보면은 그물망 같은 게 있죠. 걔가 요 안에 있는 마이크로웨이브가 바깥으로 나오면은 사람까지 이렇게 화상을 입을 거 아니에요. 안에 있는 게 따뜻해지는데 밖에 있는 것도 빛을 쬐면 따뜻해지겠죠. 그래서 밖에 있는 거는 따뜻해지지 말라고 빛을 마이크로웨이브를 차단하기 위한 그 그물망이거든요. 파장이 1mm 정도 이상이기 때문에 그 그물망 정도로도 마이크로웨이브는 이제 차단을 할 수가 있다. 마이크로웨이브는 차단을 하고 비지블 라이트는 투과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그물망이 있는 거예요. 말고는 스마트폰 통신, 우리 뭐 그 5G, 5G 핸드폰 통신사에서 광고하고 그런 거 들었어요? 그 범위가 지금 요 안에 있죠. 300GHz보다 작으니까 우리가 전화 통화 데이터 쓸 때 쓰는 그 5G 대역이 요 마이크로웨이브 대역이에요. 마이크로웨이브 대역이고, 그 다음에 GPS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위치, 지도 켜면은 위치를 알 수 있죠. 그 GPS도 마이크로웨이브를 쓴다고 합니다. 인공위성은 통신을 해서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는 건데 그때 마이크로웨이브를 쓴다고 해요. 그 다음 짧은 거는 인프라레드라고 하거든요. 인프라레드부터는 그 다음에 visible light, 그 다음에 ultraviolet은 이 어원이 다 visible light이에요. 인프라레드는 이 빨간색의 안쪽에 있다. 그래서 인프라레드고, 울트라바이올렛은 바이올렛의 울트라 너머에 있다. 바이올렛보다 더 크다. 그래서 이제 울트라바이올렛이거든요. 아무튼 인프라레드는 빨간색보다 더 안쪽에 있다. 안쪽에 있다는 말은 파장이 더 길다는 말이에요. 파장이 더 긴 빛을 얘기하는 거고, IR이라고 보통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주파수는 300GHz부터 430THz까지. 테라헤르츠는 10의 12승을 얘기합니다.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 파장은 700나노미터부터 1mm까지. 이 정도 파장을 가지고 있으면 인프라레드라고 해요.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어디에 쓰느냐? 인프라레드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같은 데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따뜻한 물체들은 다 적외선을 내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 저는 아니지만 사람들도 전부 다 빛을 내뿜고 있어요. 사람들은. 단지 그게 비저블 라이트이 아니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이지 피지스의 백광훈입니다. 자, 오늘은 챕터 20부터 23까지의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부터 23 우리가 뭘 배웠죠? 첫 번째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죠. 에너지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어빌리티였다. 그래서 메카니컬 에너지라는 걸 여기서 배웠는데 키네틱 에너지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를 배웠죠.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는 속도에서 오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포텐셜 에너지는 높이에서 오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그래서 얘네 둘이를 메카니컬 에너지라고 하는데, 메카니컬 에너지는 컨저베이션이 된다. 얘네 둘을 합친 메카니컬 에너지는 마찰이 없으면은 물체가 운동을 하는 동안 보존이 된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템퍼러처랑 히트에 대해서 배웠죠. 템퍼러처는 물체가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평균을 얘기한다. 그래서 템퍼러처가 높다는 게 꼭 항상 뜨겁다라는 거를 우리가 느끼기에 뜨겁다라는 걸 얘기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느끼기에 뜨겁다는 걸 얘기하는 그런 물리적인 파라미터는 뭐다? 히트 에너지였다. 히트 에너지라는 게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뜨거움의 정도가 달라진다. 그리고 히트이라는 거는 그 에너지가 트랜스퍼 되는 그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지 히트 에너지랑은 다른 것이다. 물리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요 강의에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트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마찰이 있을 때의 경우까지 포함을 하면은 전체의 에너지는 파괴되거나 생성되지 않고 항상 그것의 형태만을 바꾸면서 보존이 된다라는 제너럴한 에너지 컨저베이션 로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풀어보죠. The television converts electrical energy into other forms of energy. 텔레비전은 전기적 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을 시킨다. Identify two forms of energy that are produced by the television. 두 개의 에너지만 텔레비전이 이렇게 변화하는 에너지를 생각해봐라. 우리 뭐 있죠? 일단 텔레비전이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light energy로
바꾸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리도 들어야 되잖아. 소리도 들어야 되면은 사운드 에너지로 바꾸겠죠. 그래서 이 두 개만 적어도 정답이 된다. 라이트는 사운드. 근데 이제 다른 것도 생각을 해보면 열도 나겠죠. 텔레비전이. 텔레비전 오래 켜놓으면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히트 에너지도 될 수 있다. 키네틱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는 어떻게 생기죠? 키네틱 에너지는 사실 사운드 에너지랑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텔레비전의 스피커를 진동을 시키면서 우리가 사운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진동이라는 거는 뭔가 그 스피커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스피커의 진동판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움직이는 거니까 키네틱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일렉트로마그네틱 에너지는, 라이트라는 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렉트로마그네틱 에너지도 맞는 말이다. 그래서 사운드 에너지랑 라이트 에너지라고 그냥 이 두 개만 써도 답이 맞고, 좀 더 이제 더 많이 아는 친구들은 이런 것까지 적어도 틀린 답은 아니다. 요거까지 다 맞는 답이다. 이런 거를 이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Which graph best shows the gen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temperature of the gas and the speed of the molecule in the gas? 자, 가스 속의 그 분자들의 스피드와 그 다음에 템퍼처 사이의 일반적인 릴레이션십이 어떻게 되느냐를 그래프로 나타내봐라. 온도는 뭐라고 했죠? 온도는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는 거는 속도. 그러면은 평균 속도랑 템퍼처가 비례하는 관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템퍼처가 높다는 얘기는 속도가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템퍼처가 높아지면은 속도가 높아지는 1번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그 다음 3번. Which form of energy is almost always produced during energy transformation? 에너지가 변환될 때 어떤 종류의 에너지가 항상 만들어지느냐? 정답은 heat 에너지. 왜 heat 에너지죠? 프릭션이 있으면 heat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프릭션은 거의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물체를 에너지를 변화를 할 때 항상 heat 에너지는 거의 항상 이렇게 생성이 된다. 그 다음에 4번. The law of conservation energy says that energy cannot be created or destroyed.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할 수 없다. Law of conservation energy에 따르면은. 근데 에너지는 바꿀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뭘 바뀔 수 있죠? 뭘 바꿀 수 있죠? 그것의 형태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is total mass 아니죠? is total volume 아니죠? form from one form to another. 하나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형태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from one state of matter to another. 물체를 그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바꿀 수 있다. 이거는 에너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이 맞긴 한데 law of conservation 에너지는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안 되게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자, 그 다음 5번.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 is true about heat? heat에 대해서 맞는 설명을 골라라. heat은 뭐라고 했죠? heat은 에너지가 transfer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A. heat is the same as temperature. 아니죠? temperature는 평균 운동 에너지다. 분자들이 heat is energy stored inside the molecule. 아니죠? heat이라는 거는 전달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지. 이건 heat energy에 대한 얘기였다. 3번 C. heat is transfer of energy between substance. 맞죠? 물체들 사이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 그걸 의미한다. heat does not affect motion. 아니죠? 혈이 전달이 되는 그 과정인데 이제 전달이 되면은 분자의 운동 상태가 변할 거니까. 그래서 답은 C가 되게 된다. 6번. A 2kg object is moving at 3m per second. 2kg짜리 물체가 3m per second로 움직이고 있다. What is the kinetic energy? kinetic 에너지 어떻게 계산하죠? kinetic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m이 얼마죠? 2kg. v는 얼마죠? 3m per second의 제곱. 계산해주면은 2분의 1 해주고 3의 제곱은 9. 단위는 에너지 줄이다. 1이랑 단위가 똑같다. 왜냐하면 1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7번. At which location did the ball have a greatest potential energy? 여기에서 공을 이렇게 탕 던졌는데 슝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greatest potential energy를 가지는 곳은 어디다? greatest potential energy. potential 에너지는 높이에 관한 양이었다. 그래서 제일 높은 점 고르면 되겠죠? 답은 C가 되게 된다. 그 다음 8번 true or false 문제입니다. heat energy is the same thing as heat. 이렇게 해석했죠? heat이랑 heat 에너지는 다르다. heat 에너지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이고 우리가 뜨거운 정도를 이제 알 수 있는 그 척도이고 heat이라는 거는 전달되는 그걸 의미한다. 그래서 답은 false가 된다. 9번 when is mechanical energy conserved? mechanical energy가 언제 conserve 되냐? 언제 conserve 되죠? 마찰이 없을 때. 오케이? 마찰이 없을 때 conserve 된다. 그래서 A. when friction is present. 안 되죠? when motor is used. 모터가 사용된다고 해서 이게 mechanical energy가 conserve 되는 건 아니죠. 3번 when no external force or friction exists. friction exist라는 말이 있으니까 C가 답이 되게 되겠습니다. only in outer space. outer space에서만 에너지 보존이 메카니컬 에너지 보존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평소 지구에서도 공기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약간 자력 같은 걸로 이렇게 바닥에서 띄워주면 메카니컬 에너지 보존을 우리가 충분히 실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비가 좋은 그런 과학 실험실 같은 데 가면은 실제로 자기 부상 같은 실험 해주면서 소정도체로 그래서 마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메카니컬 에너지가 보존되는 그런 실험들을 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런 거 볼 기회가 있으면은 여러분 되게 흥미로울 건데 아무튼 그래서 답은 friction exist 한 상황 no friction exist 하는 상황에서의 C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10번 What is mechanical energy? mechanical energy가 뭔데? 우리가 mechanical energy 정의 뭐였죠? kinetic 에너지와 potential 에너지 합이다. 그래서 only kinetic 에너지도 아니고 only potential 에너지도 아니고 the total of kinetic and potential energy. kinetic과 potential 에너지의 합과 같다. 그 다음에 energy from machines only. 이것도 아니죠. 머신에서만 오는 에너지를 mechanical 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C가 되게 된다. 그 다음 Which energy transformation occurs when classroom lights are switched on? 자, 교실에 불을 켰어요. 그러면은 뭐가 생기는 거죠? 빛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뭐로부터 온 거죠? 우리가 전기를 이용해서 빛을 만드는 거잖아요.